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5년 민스크 협정에서부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관계, 사촌 국가이면서도 애증이 엇갈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키예프 공국이 러시아의 시초이긴 하지만 몽골 침략 이후에 키예프 공국은 약화됐고, 그래서 폴란드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1654년도에 러시아와의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 짜르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주니어 파트너 비슷한 역할이었죠. 그랬다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1917년 이후 1918년부터 22년까지 잠깐 우크라이나가 독일에 의해서 독립을 하면서 그때부터 민족주의가 싹 텄고, 이후 2차 대전과 냉전 이후에 독일과 소련, 2차 대전 기간 동안입니다. 그리고 냉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의 각축에서 우크라이나 내의 극우 보수주의 세력들이 독일과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소련 및 러시아와 대적하게 됐다. 그게 지난 100년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의 어떤 갈등 요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2014년 2월 달에 미국이 주도한 마이단 쿠데타, 그러니까 서방지향의 정치인을 정권에 앉히고,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푸틴은 전략적 요충지인 군항 세바스토폴이 있는 크림반도를 합병했고, 이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고, 그리고 이제 동남부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자치권을 둘러싸고 내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내전을 수습하기 위해서 2015년 2월 달에 프랑스와 독일의 중재 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동남부 러시아계 주민들이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고, 이것을 유엔 안보리가 인정을 했지만 그 이후 7년 동안 민스크 협정은 이행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2월 달에 푸틴이 동남부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를 중립화 탈군사화시키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유럽적 안보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취지하에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물론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에 나토를 동쪽으로 동진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계속 미국이 깨뜨려가면서 결국은 이 전쟁을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전쟁 책임의 상당 부분, 오히려 큰 부분은 러시아보다는 미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이후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대러시아 군사 전진 기지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2022년 2월 달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3의 진주만이라고도 할 만합니다. 1941년도에 진주만이 미국의 이 석유 금수 조치 등에 의해서 졸리다가 성공을 가한 것. 그리고 이제 뉴 펄하버라고 제가 9.11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물론 이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아프간 전쟁에서 양성된 이 오사마 빈 라덴 등 이슬람 전세들이 공격을 가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뉴 펄하버라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다른 진주만 또는 제3의 진주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5년 민스크 협정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기지화가 되면서 어떻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를 손에 넣으면 러시아를 다시는 미국과 군사적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대로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서방권에 편입시키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우크라이나가 없으면 러시아는 제국이 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이면 미국의 패권이 영속 유지된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2004년도 오렌지 혁명으로 친미 정치인을 대통령에 앉혔는데 6년 뒤에 다시 또 자주적 또는 중도 또는 친러 지도자가 앉았어요. 그 지도자를 2014년도에 이 쿠데타로 쫓아낸 뒤에 무엇이 바뀌었냐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내정 간섭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 사법, 군사, 정보 이런 부분을 사실상 미국이 직접 경영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 국무부 직원이자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경제 책임자로 일했던
나탈리 자레스코라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면서 미국 외교관이에요. 이 사람이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이 됩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재무장관이 되죠? 재무장관이 되는 날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빅토리아 눌란드, 우크라이나 사태의 총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빅토리아 눌란드나 바이든 행정부 때 국무장관이 했던 토니 블링컨, 이 사람 다 우크라이나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재무장관을 맡은 거예요. 이 유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리투아니아 사람, 발트 3국 중에 하나죠. 발트 3국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감과 증오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육받은 리투아니아 사람, 이름이 좀 복잡한데 아이바라스 아브로마비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제개발 및 통상장관에 또 취임합니다. 우리 치면 뭐 산업통상부, 통상산업부 이쯤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장관이 돼요. 또 중요한 것은 2015년도에는 뉴욕주 연방검사 데이비드 샤크 바렐리체, 아마 이 사람도 잘은 모르되 동유럽계일 겁니다. 우크라이나계이거나.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검찰청 차장이 됩니다. 2인자가 돼요. 그리고 또 국적을 취득하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이 조지아에서 장미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아주 유명한 친미파 대통령 미하일 샤카슈빌리, 2008년도에 자국 내 이 소수 러시아계 민족이 사는 남오세티아를 침공했다가 푸틴한테 경을 친 이 사람이 조지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오데사라고 그 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항구의 그 지역의 주지사로 임명을 또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또는 친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요직을 차지한 겁니다. 약간 뭐 여담입니다만, 냉전 종식 이후에 독립한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대통령들이 1900년대하고 2000년대까지는 그 대통령들이 대개 미국 아니면 캐나다 국적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트 3국에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민을 갔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금유환영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좋으니까. 러시아가 너무 싫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러나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정부를 뭐 좌지우지, 사실상 경영하는 거나 다름없죠. 2014년 마이단 쿠데타 이후 그때 검찰총장이었던 빅토르 쇼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한탄을 해요. 야, 이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부의 인사가 미국과 상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말은 상이지만 지시일 수도 있죠. 2014년 마이단 쿠데타 당시에 빅토리아 눌란드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 총리는 뭐 야센유크 그 사람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한 것도 다 도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쇼인 총장이 이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를 미국 사람들이 사실상 마음대로 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영지, 영어로 fiefdom이라고 하는데, 식민지라고는 안 그랬어요. 콜로니라고는 안 그러고 자신들의 영지, 그러니까 자기 땅이 나는 거죠. 자신들의 영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 2016년도 3월 달에 검찰총장에서 해임됩니다. 왜? 바이든 대통령, 그 당시에는 바이든 부통령이죠.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라는 데 뭐 사회이사인지 이사가 되면서 엄청나게 돈을 해먹습니다. 부패 스캔들이죠. 그래서 헌터 바이든의 부패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잘린 거예요. 이 정도로 미국의 입김이 셌습니다. 이 헌터 바이든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죠. 아버지 백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해먹은 놈. 그래가지고 뭐 재판도 받고 그랬는데, 더 기막힌 거는 올해 1월 22일 날 바이든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서 뭐 20분 전인가요? 그때 사면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 사람들 그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해서 정부를 말아먹은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뭐 주가를 5배 뭐 튀겨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도 블랙락이나 JP 모건 같은 미국계 금융사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이 블랙락이라는 데는 이 사모펀드인데 운용 자산이 무려 10조 달러예요. 10조 달러. 1경원인가요?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큰 사모펀드입니다. 이런 이 대규모 미국 금융기관들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뭐 인프라라든가 이런 재산들을 사모으고, 카길 같은 이 농산물 기업은 우크라이나 농토가 비옥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것들을 막 사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 뭐 사법, 경제, 그리고 이제 정보. CIA가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을 이제 GUR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훈련시켜가지고 대러시아 테러 조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 2023년도인가요? 러시아의 그 이데올로그라고 알려진 알렉산더 두긴의 딸 다리아 두기나라는 언론인이 차량 테러로 살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작품인데 이게 다 CIA가 훈련시킨 겁니다. CIA의 그 요원들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GUR은 그거 우리 새끼야. Our baby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정치인 중에서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자주적으로 나라를 운영해보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싹 이제 정리하는 거죠. 숙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말을 잘 듣는 극우 나치 민족주의 세력들, 뭐 스보보다, 뭐 아조프연대 이런 거를 막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2월 달에 맺어진 민스크 협정을 처음에 포로셴코, 그 뒤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행하려고 그러면 이 극우 무장 세력, 극우 나치 세력들이 야, 너 그거 해봐. 너 그럼 네 목숨 온전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안 된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대소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 또는 뭐 성체, 요새로 만드는 것이죠. 2016년도에 나토가 사실은 미국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괄적 군사 원조 패키지라는 거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나토와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겠다. 상호 운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구소련제 무기를 썼는데 이제 미제 무기를 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군이 상호 협력하기 편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유럽에서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군사 대국으로 만들겠다. 우크라이나를. 그래서 대략 2021년이 되면 병력 한 70만이 된다고 합니다. 터키 다음으로 큰 군사 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 목표는 뭐냐? 우크라이나 병력을 앞세워서 러시아를 친다. 이제 그 사자성어 중에 차도살인이란 말이 있는데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 이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남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살해한다. 대리전인 것이죠. 제2의 아프간을 꿈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프간 전쟁에서 이미 한번 이 승리를 맛봤고 1979년부터 89년까지 전 이슬람권에서 몰려든 아랍 아프간 이슬람 무장 세력을 무장시켜서 소련을 피 흘리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소련의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공산권이 끝난 다음에 이른바 그 글로벌리스트 리버럴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유주의만이 절대 유일한 보편적 진리다. 그래서 이걸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라고 하는 억만장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칼 포퍼라는 철학자의 제자인데 오픈 소사이어티 앤 이츠 에니미즈, 그러니까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썼고 열린 사회라는 건 이제 이 자유주의 사회예요. 근데 이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조지 소로스가 하여튼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어마무시한 돈도 벌었고 하여튼 어마무시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로스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옛날 동구권들을 전부 자유민주주의 이쪽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동유럽 옛 공산국가들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군사력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1993년도에 그런 계책을 내세웁니다. 동유럽의 병력과 나토의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엄청난 군사적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왜냐하면 잘 사는 나토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인력 손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 그 인력 문제를 동유럽 애들이 담당해 준다면 우리는 무기와 정보와 작전을 제공하고 동유럽, 우크라이나가 몸으로 때우면 어떤 것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정보 대주고 그리고 구공산권 유고슬라비아라든가 러시아라든가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이기적이고 사악한 계략이죠. 이미 93년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민간인이에요. 이 사람.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그런데 실제로 그것과 같은 취지의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2019년도에 나옵니다. 랜드 연구소라고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상 반관영인 미국의 군사전략을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2019년 4월 달에 러시아를 고립 약화 해체할 수 있는 전략을 발표해요. 자그마치 325쪽이나 되는 문서인데 제목은 이제 Extending Russia라는 건데 Extending이라는 거는 이제 오버스트레치라는 말도 쓰고 과잉팽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러시아를 자극시켜가지고 러시아가 자기가 안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군사 또는 경제적 개입을 하다 보면은 국력을 소진하겠죠. 그래서 계속 말하자면 북극곰의 눈을 계속 찌르자. 불안하게 만들자. 그래서 결국은 이 러시아를 힘을 약화시키고 더 좋다면 해체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토를 계속 러시아 쪽으로 확대시키자라는 것도 내세웠고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미국의 정치인들 사이에는 그냥 하나의 상식으로 굳어집니다.
2022년 2월 24일 날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딱 단행을 하니까 그야말로 미국의 뭐 정계와 싱크탱크와 학계에서는 한마디로 분위기가 딱 걸렸어. 넌 딱 걸렸어.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들어온 거야. 라고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 날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2의 아프간이야. 이제 푸틴은 이제 걸렸어. 그리고 이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포레인 어페어즈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미 그때 2019년도에 랜드 연구소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올 정도면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의 선공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미국은 공개적으로 도발합니다. 2017년 1월 요 때를 잘 기억하십시오.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던 해예요. 취임하던 그 직전입니다. 2017년 1월 달에 존 맥케인하고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공화당 상원의원, 이 사람들은 2014년 마이단 쿠데타 때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내전의 최전방인 돈바스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도네츠크, 루안스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 맥케인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확신한다. 승리를 위해서 미국은 모든 것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대들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다. 우리는 러시아를 밀어붙여, 즉 자극해서 반드시 침략에 나서도록 만들겠다. 이제 러시아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로 하여금 하여튼 뭔가 도발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1월 달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정치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당선된 데 대한 분노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2017년부터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는 자기 힘으로 당선된 게 아니라 푸틴이 도와줘서 된 거야. 푸틴이 민주당 말하자면 이메일 내용들을 막 해킹을 해가지고 개입을 했어. 그래서 트럼프는 러시아의 앞잡이야.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라는 겁니다. 이게 막 17년, 18년대에 완전히 미국을 휩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소포비아, 러시아에 대한 혐오증이 원래도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강화되고 얼마 안 가서 미러 대사관이 서로 철수해버립니다.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모든 것은 러시아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17년도가 되면 미러 관계는 그야말로 이미 최악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6개월 뒤죠. 미 국방정보국 DIA에서 보고하기를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확신한다. 라는 정보 보고를 올립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제 전제 상태에 들어간 거죠. 이미 2014년도에 마이단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뭐 존 미어샤이머나 스티븐 코온 같은 좀 말하자면 현명한 분들은 이미 미러 간 전쟁은 시작됐고 그 전쟁의 책임은 대부분은 미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대단히 극소수파였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 2월 달에 그때가 이제 젤렌스키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텐데 젤렌스키의 보좌관 중에 올렉시 아레스토비치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3년 내,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게 확실시 된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확실시 되면 걱정해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토와 함께 싸워서 우리가 이길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러시아를 패배시키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달에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에서 미사일 실전 발사 훈련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2021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훈련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2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한 달 후죠. 그때 이미 나토 사무총장 얀 스톨텐버그,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흑해 연안에 2개의 해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세기부터 흑해는 러시아의 바다였다. 러시아가 거의 유일하게 제일권을 누릴 수 있는 바다였다. 발트해 정도 북해가 있는데 남쪽으로 이제 흑해다. 그런데 거기에 나토의 해군 기지를 건설하면서 이미 나토에 가입해 있는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다 흑해 연안 국가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조지아, 여기는 구소련 국가인데 우크라이나, 조지아까지 나토에 가입하면 그때는 흑해가 러시아의 바다에서 나토의 바다가 될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그야말로 악몽과 같은 사태죠. 전략적으로 완전히 이제 코너에 몰리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흑해와
발틱해에서 유럽 방어 21이라는 이름으로 27개국 2만 8천 명이 참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열립니다. 이게 거의 유럽에서는 수십 년 만에 최대 합동군사훈련이에요. 아까 말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 아레스토비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한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미 이제 막 전운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2021년 6월 달에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때 다시 한번 즉 13년 전에 얘기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가입이 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때 이제 전 나토 주재 미 대사였던 커트 볼크라는 사람이 그 당시 6월 달에 푸틴과 바이든이 마지막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 뒤로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정상회담이 없었는데 그 6월 달에 마지막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미국의 외교관 커트 볼커라는 사람이 대결만이 성공이다. 어떤 양보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외교관이 할 말은 사실 아니죠. 만약에 외교라면 러시아의 안보 우려가 뭐냐 들어보고 합당하다면 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결만이 성공이야.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양보하는 것은 유화책이야. 말하자면 푸틴은 이제 히틀러 반열에 오른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두 달 후인 2021년도 8월 달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략 방어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체결해요. 이건 뭐냐? 사실상 나토를 가입시키고 미국이 계속 무기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021년 11월 달에는 또 미국 우크라이나가 전략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즉 그 목표는 뭐냐?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 및 북대서양 조약에 통합시키며 나토에 통합시키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흑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그리고 나아가서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 탈환을 위해서 전면 협력할 것. 이건 뭐 사실 노골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이 긴장이 고조되니까 프랑스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던 앙리 과이노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상 뭐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미국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다. 양자태기를 하라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다음 달 2021년 12월 달에 푸틴이 드디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것은 뭐냐? 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방침을 문서로 보장해달라.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계속 지금 고립되고 있는데 나토 확대로. 근데 너희들이 90년도에 동서독 통일할 때 나토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유럽 전체의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거를 이제는 문서로 보장해라.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계속 러시아가 항의하면 야 그거 문서 있어? 문서 없잖아 하면서 이제 문서가 없겠다는 이유로 구두로만 약속했다는 이유로 안 지키니까 문서로 보장해라 해서 요구한 게 세 가지예요. 나토는 더 이상 동쪽으로 확대하지 말아라. 동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하게 우크라이나에 외국 군사기지를 두지 말아라. 특히 미사일 방어망은 두지 말아라. 그리고 나토 군대는 1997년 이전 상태. 이거는 뭐냐면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가입한 게 97년도예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라. 즉 동구권에 있는 나토 미군은 철수시켜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되기 전인 1990년 9월 달에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 헌장이라는 데서 실제로 전체 유럽의 집단 안보를 보장하겠다라고 했고 1994년도에 그 헬싱키 협정에서 1975년도 헬싱키 협정으로 만들어진 유럽 안보 협력 회의가 94년도에 유럽 안보 협력 기구로 바뀌면서 창립 선언문을 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안보는 하나이며 분할될 수 없다. One and indivisible.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라도 안보에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진정한 안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살려서 물러가라. 나토군 서쪽으로 물러가고 러시아의 항구적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전 유럽 전체의 어떤 안보 구조를 만들자라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미국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누구든 다른 나라의 금지선? 이게 레드라인이야 이게? 나 그런 거 인정 안 해. 이때 이제 특히 독일은 말하자면 거의 이 러시아와 굉장히 경제 관계가 많기 때문에 독일 뭐 해군 참모총장 전 합참의장 같은 사람들이 아니 그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끄린 반도 이미 넘어간 건데 하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잘립니다. 해군 참모총장도 잘리고 무슨 제가 이름은 좀 까먹었는데 하여튼 합참의장 같은 분도 왕따가 됩니다. 아예 안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21년 12월 26일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그때 이제 푸틴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러시아를 겨냥한 나토 확대로 러시아는 이제 코너에 몰렸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스탑! 중단하라! 라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애원이라 다름없죠. 그러니까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갈 때까지 갔다. 못 참겠다. We reached our boiling point. 비등점에 이르렀다. 이제 폭발할 것이다. 참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고 주미 러시아 대사인 안토노프 대사도 12월 30일 날 미국 포린 폴리시에 실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이 러시아에게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영어로 주로 많이 쓰는 말이 existential threat라고 그러는데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걸 좀 알아봐 달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2022년 1월 26일 그로부터 푸틴의 발언으로부터 한 달 뒤에 미국이 그리고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합니다. 우리는 뭘 알 바 아니야.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요 당시에 2021년 12월부터 1월 2일 사이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여러 언론들의 어떤 글들이 게재가 됐냐면 러시아와의 협상은 무의미하다. 그건 히틀러와의 평화협상과 똑같다. 그건 유화 정책이다. 차라리 전쟁이 낫다. 그게 미국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어디다 기대하는 듯한 부추기는 듯한 칼럼들이 마구 실립니다. 이때. 그러니까 기다린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때 이미 이제 7년 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키고 지원하고 무기를 공급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이 상당히 세졌겠죠. 그리고 그동안 동남부 돈바스 지역의 내전에서 14,000명 내지 15,000명이 죽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돈바스 이 특히 2개 주죠. 도네츠크, 루안스크 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푸틴은 말하자면 선택지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는 마이단 쿠데타 때 이미 우리가 확 나갔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푸틴은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 서방에 관해서 가장 유화적인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 대해서까지 대대적 공세까지 준비하고 푸틴이 제시한 안전보장 요구는 완전히 무시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푸틴이 마지막 경고를 날립니다. 2022년 2월 1일 날 헝가리의 총리 빅토르 오르반과 회담하고 기자회견을 해요. 빅토르 오르반은 러시아 입장을 그래도 이 유럽 국가 중에서는 제대로 좀 이해해주는 쪽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얘기는 뭐냐면 이대로 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이 될 수 있다. 너희들 생각해봤냐? 라고 경고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무력을 써서라도 크림반도를 탈환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회원국이 되어서 군사작전을 벌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거는 나토 진영과 러시아의 전쟁이다. 그런 전쟁을 상상해봤나? 아마 안 해봤을걸? 그런데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들이 우크라이나를 실제 전쟁이 나고 나서는 전폭 지원하죠. 그러니까 이건 나름대로 좀 생각 좀 해봐라. 이거 3차 대전 간다라고 경고한 건데 역시 이제 무시됐죠. 그리고 2월 7일 날 푸틴이 마크롱 대통령하고 회담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군사적 수단으로 크림반도를 탈환하려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자동적으로 러시아와의 군사 분쟁, 즉 전쟁에 휘말려 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경고한 거예요. 2021년 12월부터 2월까지 이거 이대로 놔두면 그냥 미니 3차 대전 되는 거야. 러시아하고 서방하고 붙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다.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푸틴은 2022년 2월 24일 동남부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보호,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 및 중립화, 그리고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범유럽적 안보구조 확립 이런 거를 명분으로 내걸고 15만 병력을 내세워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몇 군데로 침공을 단행합니다. 침공한 건 맞죠. 그 전까지는 2013년부터는 우크라이나 내전이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감으로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먼저 침공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처럼 침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어떤 미국 측의 조치, 나토의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은 미국이 파놓은 함정에 러시아가 들어간 것인가?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아시겠지만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이제 화해 분위기로 들어갔고 사실상 서방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장은 30일간 휴전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서방이 진 겁니다. 왜? 미국과 유럽의 전쟁 목표는 뭐냐? 러시아를 고립, 약화, 최대는 해체까지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군사화,
나토 가입을 막아서 러시아의 안보를 지키고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근데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4개 주는 이미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었고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탈환하고 나토에 가입하고 서방의 일원이 되겠다. 결과는 뭡니까? 러시아의 목표가 달성됐죠. 미국과 나토 목표는 달성 안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00만 명이 죽고 크림반도는 이미 뺏겼고 돈바스의 4개 주를 뺏겼습니다. 진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런데 그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맡겨뒀더라면 전쟁 발발 후 한 달 반이면 끝났을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게 3년 이상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2년 2월 14일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3차례의 종전협상,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및 탈군사화를 골자로 한 협상이 있었고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미국과 영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래서 전쟁은 3년 더 이상 계속됐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